예,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을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들으셨죠? 네. 어제 진짜 메머드급 선대위가 출범한 민주당. 네. 원래 이 정도 규모였던가요? 원래 이제 뭐 각 정당들이 이제 네. 전력을 다 하죠. 대선 때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큰 이유가 민주당이 크잖아요. 아, 그러네요. 의원이 많죠. 예,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외곽에 뭐 예를 들어서 저 내 후보의 후원 회장들이 모인다. 뭐 이런 아. 기사들도 봤는데 그 외곽으로 봐도 참여정부 때 뭐 이랬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식구 다 모여라. 아, 그럼 이제 식구가 매우 많다. 대가족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네. 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원래 민주당 사람 아닌데 이번 대선 과정에 이제 들어가네. 뭐 이런 식의 것들. 아.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유시민, 문성근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힘을 보태지 않겠냐라고 뭐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은 한 가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중도적 이미지 혹은 좀 보수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나 선대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 아, 그럼 어제 그 선대위 발족식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꼽으라면 어떤 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현장에 안 갔지만은 못 갔지만 정세균 전 후보, 박용진 전 후보의 네. 이제 그 연설이 되게 인상 깊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인 것이고 두 사람의 약간 상징성이 다르잖아요. 정세균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이제 전통을 쭉 그렇죠. 이어온 이제 그런 분인 것이고 박용진 전 후보는 이제 진보 정당 출신으로 좀 변화하고 혁신을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두 양날개가 쫙 펼쳐지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 아. 이런 이야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예로 들은 네. 그러니까 경제 앞으로 모델의 어떤 성공 모델로 언급한 거, 이 부분을 다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콕 짚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 경선 때부터 후보 수락연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과감한 정부 주도, 뭐 상상 이상의 정부 주도로 이제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경부고속도로 했던 1960년대 중반하고 지금 2021년하고 환경적 변화가 큰데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할 거냐? 적절한가? 뭐 그런 식의 좀 논쟁적인 거.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논쟁이 펼쳐지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볼 거예요. 아, 논쟁이 펼쳐지는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 우리 뒤에 이야기를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이슈에서의 이런 탈출이라든지. 아, 그 얘기 진짜 제가 하려고 했어요. 네.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이슈들을 쭉 제가 보니까 음식점 총량제, 그렇죠.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문제, 뭐 주사일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50만 원, 가상화폐 과세 유예까지 그 이재명 후보나 혹은 그 측에서 나온 요 이슈들이 하루에 하나씩이었어요. 네. 그 중에는 여론이 반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또 논쟁적으로 붙은 것들도 있고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이거 뭐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데 이걸 내가 설득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이슈 것 전환? 같다. 예, 말씀드렸는데 뭐 민주당에도 다 전략을 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비슷한 생각이었겠죠. 그런데도 이제 나온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좀 양면적인 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이제 이 국가가 뭘 다 해준다 위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게 뭐 앞에 홍영표 의원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제가 김부겸 총리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조금 여권 내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들. 그거 홍영표 위원장, 선대위원장도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전적으로 동의 이건 아니었죠? 아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네. 처음에 이제 100만 원 이야기하다가 지금 뭐 한 50만 원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니 그 100만 원이 네. 어떻게 나온 100만 원이냐면 여태까지 준 것까지 합쳐서 합쳐서, 100만 네. 원. 그러니 50을 더 주자 이거예요. 50만 원 하면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계산하면 인구가 5천만이니까 25조 정도인 거죠. 네. 25조를 지금 이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냐 뭐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하면 되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홍영표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했던 신복지에 네. 대한 것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겠다. 예, 예. 기본소득 플러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진보 진영이 주장한 거는 국가 과감한 재정을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똑같이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데 자영업자 이런 쪽에다가 이제 정밀 투하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것도 하면 되고 저것도 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기본소득도 하고 신복지도 하면 된다는데 제 느낌에는 이런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 차를 사자.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제 교통 동선이라든지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떤 쪽은 SUV가 필요하다. 어떤 쪽은 세단이 필요하다. 예. 이런 논쟁을 벌이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머니는 세단, 아버지는 SUV. 네, 근데 그 두 개 다 사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게 조금 이렇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돈만 많은 집은 뭐 돈 있는 네. 집은 사면 되긴 그러니까 하는데. 물론 뭐 하이브리드 차가 있기야 있겠죠. 지금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동 이슈에 대한 탈출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게 조금 안정감 쪽으로 갈 거냐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정부하고의 그럼 차별화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게 제가 이제 왼쪽 차별화, 오른쪽 차별화냐 그것도 중요하다. 네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왼쪽 오른쪽 뭐 다 가는 그런 느낌도 있죠.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7번 연설 중에 7번 말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지금 50%가 넘는 상황을 의식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원팀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요 저쪽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부분 좀 해결이 좀 될 거예요. 어차피 분명히. 해결될 거다. 그렇다면 그 뒤통수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현 정부의 조금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 mes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죠.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던 그 전당대회 투표율이 45%였는데 지금 당원 투표 이틀 만에 54점 몇 %가 됐어요. 아직도 이틀 더 남았는데 이게 투표율이 뜨거운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뜨겁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거대 정당의 당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봤을 때 학연, 지연, 뭐 산악회, 향후회, 동창회 같은 데서 야 우리 좀 넣어줘. 해줘라 뭐 집 주민등록번호 좀 적어줘라 하면은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적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가 민주당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율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4.7 재보궐선거라든지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제 입당 러시들이 많았다면은 그분들이 입당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정권을 교체하자 아니면 대선 후보 내 손으로 뽑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많으니까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쉬워진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가입이 또 쉬워진 것도 누구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글쎄요, 뭐 서로 다 뭐 서로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 실장님 보시기엔 진짜 누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이게 조직 뭐 이제 자발적 가입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20대가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절대 숫자로 따지면 50대 이상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모수가 작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뭐 아주 높아져 버린다면은 뭐 조직력에서 좀 유리한 쪽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3월 달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당비 같은 게 낮춰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들어온 많은 분들을 조직적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서는 대선을 보고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은 지방선거 들어온 분들도 많아요. 지방선거 보고 뭐 군수 경선, 시장 경선 제가 입지자인데 나 가까운 사람 좀 이렇게 들어오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결국 조직 쪽을 좀 보신다는 말씀. 아주 높아진다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아진다면. 알겠습니다. 아까 홍영표 선대위원장,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계산이 복잡하죠. 이걸 한 달 전쯤으로 보시면 돼요.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누가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라는 사람 뭐 이낙연 뒷심이 올라갈 건데 근데 그거는 항상 이런 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다음에 뭐가 우리한테 조금 유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계산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역의 역 뭐 이런 것까지 막 계산을 하는.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만 가정을 좀 해본다고 치면 네. 자, 홍준표 후보가 혹시 됐다 네. 하면은 이분의 본선 경쟁력은 어떨지 강점 약점은 무엇일까? 이게 두 후보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20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20대가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고 네. 있는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요. 20대에서. 젊은이들한테. 예.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제 뭐 사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캠프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20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럴까 약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갸웃거릴 때가 있고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 20대 지지율을 당겼다기보다는 20대가 좀 픽했다. 저는 뽑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픽미업 할 때 그 그렇죠. 픽업. 20대가 홍준표를 탁 찍었다. 아. 우리가 찍은 사람. 그런 아하. 거죠. 그러니까 더 애정이 갈 텐데 그럼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이 20대가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정말 단단한 지지층과 전략적 지지층이 될 거냐.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면 호남이 되게 전략적으로 단단하게 있으면서 그렇죠. 이제 수도권을 견인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TK가 PK로 확산하고 충청도로 가면서 그냥 결국 수도권까지 가는 이런 게 기본 전략이에요. 네. 그럼 20대가 그런 식의 전략적 그 요충 역할을 하면서 40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거냐? 아니면은 약간 갈라파고스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동떨어진 성으로. 우리 약이 이대남이야. 뭐 페미니즘 안 돼. 아. 여성 뭐 이거 하면 안 돼라는 아. 식으로 했을 때는 확장성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키는 20대다. 지금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약간 기득권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윤 후보를,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20대를 어떻게 좀 당겨서 결합시킬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나타났던 좋은 흐름을 보자면은 50대, 60대 이상하고 20대 결합이거든요. 네. 그 결합을 가져간다면은 선거가 의외로 좀 쉬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결합이 안 된다면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 뭐 60대 이상 대 30, 40대 민주당 이런 식의 세대 대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이제 과제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고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역으로의 과제는 과제가 있는 거죠. 20대에 대한 건. 아니 민주당 입장에선 진짜 누가 더 좀 평론가가 보시기엔 누가 더 만만한 후보예요? 글쎄요. 아 질문이 그거- 너무 노골적인가? 그렇죠. 직접적인가?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긴 한데요. 아, 있습니까? 이거는, 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 있긴 있구나. 아 그렇군요. 네. 민주당 분들 아마 취재도 또 많이 하실 테니까 아 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죠. 민주당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른바 이제 이대남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민주당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네. 저 안에서 뭐 누구 네. 지지하냐, 누구 지지하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두 사람이 될 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정권 교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가 될 때는 아무래도 그 20대 중심의 그런 이제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거겠고요.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네. 시간 1분 남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등장, 이건 뭐 예견된 등장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거로 보시고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저는 엮어서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요. 아, 예. 두 사람이 뜨면 같이 뜨고 좀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을 아, 수 그 있다. 두 분이요? 뭐 3대력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인데 예컨대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한다면은 네. 안철수 후보의 완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 어떻게 그 두 분이 그렇게 엮여요? 예를 들어서 심상정 후보가 절대 자기는 안 그런다 하지만 이 가정의 가정이니까 네네. 난 민주당하고 어쨌든 좀 합쳐야 되겠다. 네. 우리 진보 개혁진이 뭉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한테도 엄청난 압박이 들어가겠죠. 당신은 뭐 하냐. 역적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심 후보가 완주를 한다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저쪽도 하나 이제 있으니까 우리도 뭐 여기 있는 거 제3지대. 용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더 보면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가 이제 당 대표입니다만은 이게 당원 중심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의 결단으로 뭔가 판단을 할 구조는 조금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대표의 장악력이 훨씬 더 높은 정당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구조다. 뭐 그런 차이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그래도 높게 보세요?
안철수, 국힘, 국민의힘. 그건 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게 예. 남아있구나. 네. 누가 됐는지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는 좀 그래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속마음 영 안 털어놓으시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